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모든 걸 잃고 하루하루 버텨가던 한 노인이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향해 보여준 것들은 지금 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무언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런 따뜻하고 울림 있는 이야기들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 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주변에 꼭 전해주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서울 은평구 불광동 골목 끝 낡은 빌라 302호. 그곳에 박인수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다. 73살, 키는 한때 177cm였지만 세월이 등을 구부려 놓은 탓에 이제는 그보다 조금 작아 보였다. 머리카락은 새하얗고 왼쪽 무릎은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삐걱거렸다. 오른손에는 오래된 지팡이 하나, 손잡이가 닳아 반질반질했는데 그건 그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걷는다는 증거였다. 그의 하루는 새벽 4시 반에 시작되었다. 잠이 없어진 건 아내 오복래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였다. 3년 전 봄 췌장암이었다. 병원비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는 18만 원이 남아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박인수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허리를 당기니 아 하는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그것도 이제는 버릇처럼 익숙해진 소리였다. 부엌으로 나가 주전자를 올렸다. 냉장고 안에는 두부 반모, 김치, 그리고 어제 사두었던 계란 2개가 있었다. 그는 계란 하나를 꺼내 냄비에 넣고 삶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삶은 계란 하나와 보리차, 그게 박인수의 아침 식사였다. 식탁은 2인용이었는데 맞은편 자리에는 오복래가 항상 앉아 있었다. 지금은 빈 의자 위에 낡은 방석만 놓여 있었다. 그는 그 방석을 치우지 못했다. 치우는 순간 그녀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아서 밥을 먹고 나서 박인수는 외출 준비를 했다.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무릎까지 오는 검정 바지를 걸쳤다. 신발은 찍찍이 운동화였는데 끈을 묶는 게 요즘 들어 부쩍 힘에 부쳤기 때문이다. 손이 떨렸는데 파킨슨이 오는 건 아닐까 스스로 걱정했지만 병원 갈 돈이 아까웠다. 그가 나서는 길은 항상 같았다. 불광동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을 건너 은평 노인복지관까지 20분, 걸어서 버스를 타면 3분이지만 교통카드에 잔액이 없었고 충전하는 방법을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길을 걸으면서 박인수는 주변을 천천히 살폈다. 봄꽃이 피기 시작한 가로수, 편의점 앞에 쪼그려 앉아 캔맥주를 마시는 20대 청년들, 어깨에 큰 가방을 맨 채 이어폰을 꽂고 빠르게 걷는 젊은 여자들, 모두가 자기만의 세계 안에 있었다. 그 세계 어디에도 박인수가 들어갈 자리는 없어 보였다. 복지관 앞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잠시 멈췄다. 현관 계단 옆에 붙어 있는 안내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대상자 축소 안내, 만 75세 이상 대상 제외. 그는 한참 그 문구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입술을 다물었다. 73, 아직 해당은 아니었지만 2년 후면 이 일자리도 사라진다. 박인수는 지팡이를 꽉 쥐었다. 복지관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몇몇 노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박인수가 아는 얼굴. 이종술 씨가 손을 흔들었다. 인수 씨, 오늘도 일찍 왔네. 어제 뉴스 봤어요? 정부에서 연금 개편안 또 들고 나왔다더만. 봤어요. 기가 막히지 않소. 우리 평생 부어놓은 게 얼만데 젊은 것들 눈에는 우리가 뭐 짐짝으로 보이는 모양이야. 박인수는 조용히 앉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그는 창밖을 내다봤다. 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왔지만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오후 박인수는 복지관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인근 공원 청소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시급으로 따지면 1시간에 6,200원, 하루 3시간, 한 달에 20여일, 그게 그의 유일한 수입이었다. 집에 돌아온 박인수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다리가 묵직하고 눈은 따가웠다. 그는 서랍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그와 오복래, 결혼식 날, 그때 그는 32살이었다. 양복이 조금 컸고 오복래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복래야. 그는 그 이름을 불렀다. 대답이 올 리 없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가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박인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 이상한 꿈이었다. 어딘가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다. 다리가 아프지 않았고 숨이 차지 않았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해서 꿈인 줄도 몰랐다. 그냥 달렸다. 자유롭게 힘껏. 박인수는 천장을 바라봤다. 평소와 똑같은 천장이었다. 낡은 형광등, 귀퉁이의 얼룩, 거미줄 하나. 그런데 이상했다. 허리가 아프지 않았고 왼쪽 무릎이 삐걱거리지 않았다. 오른손을 들어 올렸을 때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손바닥을 들여다봤다. 주름이 있던 자리가 팽팽했으며 손등에 솟아있던 힘줄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아프지 않았다. 단 한 군데도. 박인수는 비틀비틀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거울 속에는 낯선 얼굴이, 아니, 낯설지 않았다. 분명히 아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50년 가까이 보지 못한 얼굴, 젊고 단단하고 눈빛이 살아있는 얼굴. 그것은 30살의 박인수였다. 이게 무슨 말이 나오질 않았다. 그는 거울에 손을 대봤다. 차가웠다. 꿈이 아니었다. 볼을 꼬집었다. 아팠다. 정말 꿈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화장실에서 나와 거울 없는 방 한가운데 서서 생각했다. 자신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다. 기억은 모두 그대로였다. 오복래도, 복지관도, 어제 공원에서 쓸었던 낙엽도, 서랍 속 사진도 전부 기억났다. 하지만 몸이 달라져 있었다. 그는 다시 서랍을 열고 결혼사진을 꺼내 들었다. 32살의 자신과 거울 속의 자신이 같았다. 아니, 지금 거울 속이 좀 더 어려 보였다. 30 초반 아니면 20대 후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리고 잠시 후 이상한 고요가 찾아왔다. 두려움이 아닌 고요함, 아내를 잃고 나서 3년 만에 처음 느끼는 그 감각, 가슴속 어딘가가 아주 조금 뜨거워지는 느낌. 그는 옷을 입는데 한참이 걸렸다. 몸이 달라진 탓에 헐렁했던 바지가 이제는 꽉 끼었으며 회색 점퍼는 어깨가 터질 것 같았다. 그는 결국 오래된 트레이닝 바지와 흰 티셔츠를 꺼내 입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다. 아니, 낯익었다. 젊은 시절 그가 즐겨 입던 차림이었다. 그는 밖으로 나섰다.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이웃집 할머니 강순자가 마주쳤다.
그녀는 박인수의 얼굴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다. 어머, 총각, 이 집에 새로 이사 왔어요? 박인수는 잠깐 멈췄다가 조용히 웃었다. 아, 네, 잠깐 들른 겁니다. 강순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지나갔다. 박인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다. 30년 넘게 같은 골목에서 살아온 이웃이었는데 알아보지 못했다. 물론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 당연함이 어딘가 쓸쓸했다. 그는 지팡이 없이 걸었다. 20분 거리를 오늘은 빠르게 걸을 수 있었다. 심지어 계단을 2칸씩 오를 수도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다. 몸이 가볍다는 것,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것.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가볍지 않았다. 복지관 앞에 도착했을 때 어제 함께 일했던 이종술 씨가 계단에 앉아 있다가 박인수를 빤히 쳐다봤다. 총각, 혹시 노인복지관 찾아왔어요? 자원봉사자야? 박인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대답했다. 아, 그냥 잠깐 들르려고요.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원봉사 잘 안 오는데 대단한 청년이네. 이종술 씨는 흐뭇하게 웃으며 자리를 비켰다. 박인수는 복지관 유리문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걸 봤다. 낯선 청년이었지만 그 안에는 70년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봄 공기가 가슴 깊이 들어왔다.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었지만 두렵지 않았다. 아니, 두려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있었다. 박인수는 복지관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 시작되었다. 70해를 살아온 기억을 품은 채 30의 몸으로 세상에 다시 선 남자.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남자가 이제 세상을 향해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감추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박인수가 복지관 안으로 들어서자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끌벅적했다. 한쪽 구석에서는 이종술 씨와 최봉근 씨가 장기판을 사이에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 탁구대에서는 70 넘은 할머니들이 제법 날카로운 공을 주고받고 있었다.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정부,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 검토 노인 단체 강력 반발. 자막이 화면 아래를 흘렀다. 박인수는 그 뉴스를 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뉴스가 자신의 이야기였다. 그런데 지금은 남의 이야기처럼 보여지는 자신이 더 낯설었다. 총각, 여기 처음이에요? 프런트 데스크에 앉아있던 사회복지사 김나래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27, 복지관에 온 지 1년 된 신입이었다. 항상 머리를 단정히 묶고 밝은 표정을 유지하는 아이였다. 아, 네. 자원봉사 신청하러 오셨어요? 아니면 어르신 도움 드리러? 박인수는 잠깐 망설였다. 그냥 둘러보러 왔습니다. 김나래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눈을 약간 가늘게 떴다. 젊은 남자가 노인복지관에 볼 일도 없이 들른다는 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던 모양이다. 그러세요. 자유롭게 둘러보시면 돼요. 혹시 어르신 가족분 계세요? 아니요. 짧은 대답이었다. 김나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박인수를 한 번 더 쳐다봤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눈빛이 또래 청년들과 달랐다. 말투도 행동도 어딘가 무게가 실려있는 사람 같았다. 박인수는 복지관 내부를 천천히 걸어다녔다. 프로그램실 문틈 사이로 노인들이 스마트폰 교육을 받는 모습이 보였다. 강사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말이 빨랐다. 노인들이 따라가지 못하면 한숨을 참는 기색이 역력했다. 어르신, 여기를 누르시면 된다고요. 이거요, 이거. 어디? 어디를 눌러?
아, 진짜 여기요, 여기. 박인수는 그 광경을 잠시 바라봤다. 가슴 한켠이 뜨끔거렸다. 어제까지 자신이 저 어르신들 옆에 앉아 똑같이 헤매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저 강사의 답답한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조용히 프로그램실 안으로 들어갔다. 실례합니다.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강사 청년이 눈을 치켜떴다. 네, 누구세요? 잠깐 지나가다 들렀는데. 박인수는 강사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옆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다. 74, 오정순 할머니였다. 할머니, 어디가 어려우세요? 오정순 할머니는 낯선 청년이 갑자기 옆에 앉자 화들짝 놀랐다가 그의 눈빛이 부드러운 걸 보고 조금 긴장을 풀었다. 이 사진이라는 걸 어떻게 보내는 건지 도통 모르겠어. 사진첩에서 사진 고르고 공유 버튼 누르면 돼요. 제가 같이 해볼게요. 박인수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설명했다. 빠르지 않게 반복해서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서. 오정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렀다. 전송 완료 화면이 떴다. 어머, 됐어. 됐어. 할머니가 손뼉을 쳤다. 주변 노인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강사 청년은 팔짱을 낀 채 박인수를 바라봤다. 뭔가 표정이 복잡했다. 저 사람 뭐야? 갑자기 왜 끼어들어? 하지만 뭐라고 말하기도 애매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복지관 마당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복지관 인근 재개발 구역 문제로 주민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공고문이 붙어 있었는데 그걸 본 노인 몇 분이 흥분한 상태였다. 이 복지관 건물도 포함됐다고요? 여기를 허문다고? 최봉근 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76, 이 복지관에서 10년 넘게 시간을 보내온 어른이었다. 재개발하면 우리 어디가? 여기밖에 없는데. 이종술 씨도 목소리가 떨렸다. 젊은 직원들은 달래는 말을 반복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주민 의견 수렴이 먼저예요. 의견 수렴이 뭐야? 맨날 수렴하다가 그냥 밀어버리잖아. 박인수는 그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 목소리들이 낯설지 않았다. 아니, 너무나 익숙했다. 어제까지 자신도 저 자리에 서 있었으니까. 저렇게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마당에 서서 목소리만 높이다가 집에 돌아가던 사람이었으니까. 박인수는 조용히 이종술 씨 옆으로 갔다. 어르신, 혹시 주민 설명회 날짜가 언제예요? 이종술 씨가 젊은 청년을 위아래로 쳐다봤다. 자네가 왜? 제가 좀 알아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종술 씨와 최봉근 씨가 눈빛을 교환했다. 수상했다. 갑자기 나타난 청년이 왜 노인들 일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자네 뭐 하는 사람이야? 어디서 왔어? 박인수는 잠깐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그 대답이 더 이상했다. 이종술 씨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 청년 이야기를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소문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오후 늦게 박인수는 복지관을 나서 골목을 걷다가 편의점 앞을 지나쳤다. 입구 앞에 3명의 청년이 서 있었다. 20 초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들이었다. 아르바이트를 마친 것인지 편의점 유니폼을 아직 입고 있는 애도 있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웃으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 옆을 오정순 할머니가 지나가려다 걸음을 멈췄다. 청년들이 통로를 막고 서 있었기 때문이다. 저기 좀 지나갈게요. 오정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청년 중 하나가 할머니를 힐끗 보더니 비키지 않았다. 아니, 비키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다. 잠깐만요.
할머니는 다시 말했다. 좀만 기다려요, 할머니. 청년이 귀찮다는 듯 손을 한번 흔들었다. 박인수는 그 광경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가슴 안에서 뭔가가 올라왔다. 뜨겁고 묵직한 것, 70년 인생이 만들어낸 그 무언가. 그는 청년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저기요. 청년들이 고개를 돌렸다. 어르신 지나가셔야 하는데 좀 비켜드리세요. 청년 중 한 명이 박인수를 위아래로 훑쳤다. 누구야, 이 사람? 형이야? 어디서 왔어? 박인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어르신 먼저예요. 뭔가 분위기가 달랐다. 목소리가 높지 않았는데 위압감이 있었다. 눈빛도 젊은 애들 같지 않았고 청년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슬쩍 비켜섰다. 오정순 할머니가 조용히 지나갔다. 고마워요, 총각. 할머니가 작게 말했다. 박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청년들은 박인수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야, 저 사람 뭐야? 몰라, 되게 이상하다. 나이는 어려 보이는데 뭔가 달라. 박인수는 골목 끝에서 잠깐 멈춰 하늘을 올려다봤다. 주황빛 저녁 노을이 깔려 있었다. 봄날의 하늘이었다. 오복래가 좋아하던 색이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복래야,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대답 없는 바람만 지나갔다. 불광동 골목은 아침마다 하나의 방송국이 되었다. 반찬가게 앞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두부집을 거쳐 세탁소로 흘러가고 세탁소에서 다시 이발소로 건너가면서 살이 붓고 색깔이 바뀌었다. 이 골목에서 소문은 발이 달린 생물이었다. 그리고 이번 소문의 주인공은 며칠 사이 갑자기 나타난 낯선 청년이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매일 노인복지관에만 나타난다더라고. 반찬가게 주인 서명숙이 손질하던 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50대 중반, 이 골목에서 20년을 장사한 토박이었다. 복지관에서 뭘 해? 옆에 있던 이웃이 물었다. 그게 이상하잖아. 젊은 남자가 자원봉사도 아니고 그냥 와서 왔다 갔다 한다잖아. 가족 중에 거기 오는 노인이 있나? 그것도 아니래. 김나래 선생한테 물어봤더니 본인이 그냥 지나가다 들렀다고 했대. 에이, 그게 말이 돼? 젊은 애가 볼 일도 없이? 그날 오후 소문은 이미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들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 김나래는 동료 정유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니, 나 그 청년 좀 신경 쓰여. 어떤 청년? 며칠째 복지관에 오는 젊은 남자, 오늘도 왔어. 어르신들이랑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도움도 주고 하는데 근데 뭔가 이상해. 뭐가? 말투가 달라. 무슨 또래 같지 않고 그리고 눈빛이 어르신들이랑 얘기할 때 완전히 달라지거든. 그냥 젊은 봉사자가 어르신한테 대하는 태도가 아니야.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정유진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신분증 확인해 봤어? 그게 아직. 일단 확인해. 혹시 무슨 목적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박인수는 그날도 복지관에 갔다. 그는 자신이 왜 매일 이곳에 오는지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웠다. 집에 있으면 너무 조용했다. 빈 의자가 보였다. 오복래 생각이 났다. 여기에 오면 적어도 사람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생겼다. 어제는 컴퓨터 프로그램 수업을 도왔다. 오늘은 최봉근 씨가 재개발 관련 민원 서류를 작성하는 걸 옆에서 거들었다. 양식이 복잡했고 어르신이 어디에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고 있었다. 여기다가 뭘 써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박인수는 서류를 들여다봤다. 이건 현재 거주 기간 쓰시면 돼요. 몇 년 사셨어요? 32년.
그럼 32년 쓰시고 여기엔 본인이 원하는 재개발 이후 주거 형태 선택하시면 돼요. 임대 아파트 원하시면 1번 체크. 최봉근 씨는 조심스럽게 볼펜을 들었다. 고마워, 총각. 근데 있잖아. 네. 자네, 이름이 뭐야? 박인수는 잠깐 멈췄다. 인수예요. 인수? 성은? 박인수요. 최봉근 씨가 눈썹을 올렸다. 박인수? 그거 우리 복지관에 나오시던 어르신이랑 이름이 같은데. 박인수의 심장이 한 박자 쿵 내려앉았다. 많은 이름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최봉근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뭔가 이상했다. 이름도 그렇고 서류를 보는 눈도 그렇고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여느 청년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 총각, 여기 전에 온 적 있어? 아니요. 저녁이 되면서 복지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 뜨거워졌다. 최봉근 복지관에 이상한 청년 자꾸 나타남. 박인수라고 함. 이종술 나도 봤음. 며칠째임. 근데 볼 일도 없이 왜 오는 건지 모름. 오정순 착한 애 같던데? 나한테 스마트폰도 가르쳐줬어. 최봉근 그게 수상하다는 거야. 왜 젊은 애가 볼 일도 없이 노인들 도와줘? 이종술 혹시 사기꾼 아냐? 요즘 노인 상대로 사기 많잖아. 오정순 설마 그런 눈빛이 아니었는데. 최봉근 눈빛으로 알아?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착해 보이는데. 카카오톡 알림 소리가 연이어 울리는 소리가 났다. 박인수는 그 채팅방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아 보리차 한 잔을 마셨다. 맞은편 빈 의자를 바라보며 몸은 젊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73이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이렇게 이상한 감각인 줄 몰랐다. 슬프지 않았다. 그냥 아득했다. 50년 넘게 살아온 이 골목에서 자신이 완전히 지워진 느낌. 그는 결혼 사진을 꺼냈다. 복내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렸다. 밤 골목에서는 멀리서 개 짖는 소리,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는 이날 밤 한 가지를 결심했다. 도망가지 않겠다고. 젊어진 몸을 이용해서 이 골목에서 사라지는 대신 남겠다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그것이 오복래에 대한 마지막 약속 같은 것이라고 그는 느꼈다. 선의는 때로 의심을 낳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는 친절이 오히려 더 수상해 보이는 세상. 박인수는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란 건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사흘째 비가 내렸다. 봄비라고 하기엔 조금 질척거리는 기분을 가라앉히는 종류의 비였다. 불광동 골목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낮은 처마 아래로 빗물이 줄기를 이루며 떨어졌다. 박인수는 이른 아침부터 밖에 나와 있었다. 복지관 인근 재개발 구역 경계선 바로 안쪽 낡은 단층 주택 두 채가 이미 철거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그중 한 채에 혼자 사는 노인이 있었다. 이름은 황만득, 78, 자식도 없고 연락 오는 사람도 없는 독거노인이었다. 박인수는 그를 복지관에서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어제까지의 박인수, 즉 73 노인이었을 때. 황만득은 복지관 마당 구석에 혼자 앉아 있다가 박인수가 인사를 건네자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사람을 피하는 사람이었다. 세상에 상처가 많은 사람 특유의 그 날카로운 벽이 그에게 있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박인수는 황만득의 집 앞에 서 있었다. 철거 안내문이 대문에 붙어 있었다. 다음 달 초까지 이주 완료. 그런데
집안에서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았으며 불도 꺼져 있었다. 박인수는 대문을 두드렸다. 계세요? 황만득 어르신? 대답이 없었다. 저 복지관에서 왔습니다. 어르신, 안에 계세요? 그때였다. 골목 어귀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서명숙이 그 장면을 봤다. 낯선 청년이 독거노인 집 대문을 두드리고 있는 장면. 서명숙은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가늘게 떴다. 저 청년이 왜 저 집 앞에 있지? 황만득 어르신 집에는 재산이랄 게 없었다. 그러나 재개발 보상금 이야기가 이 골목에 돌기 시작한 건 얼마 전부터였다. 오래 거주한 주민일수록 보상 금액이 달라진다는 말도 있었다. 서명숙은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 안쪽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그리고 10분 뒤 경로당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올라왔다. 서명숙 방금 봤는데 그 청년이 황만득 어르신 집 앞에서 대문 두드리고 있었음. 황 어르신 혼자 사시는 거 다들 알잖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박인수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복지관으로 향했다. 황만득 어르신은 집에 없었다. 그게 더 걱정이었다. 이 비에 어디를 간 건지. 복지관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다. 이종술 씨가 박인수를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다. 최봉근 씨는 장기를 두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렸다. 김나래는 데스크에서 박인수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뭔가 달랐다. 공기가 달랐다. 저 황만득 어르신 오늘 오셨어요? 박인수가 김나래에게 물었다. 황 어르신이요? 오늘은 안 오셨어요. 왜요? 집에 가봤는데 안 계셔서요. 걱정이 돼서. 김나래는 잠깐 박인수를 바라봤다. 언제부터 황 어르신이랑 아는 사이였어요? 복지관에서 뵌 적 있어요. 박 씨가 복지관 오신 게 며칠 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박인수는 멈췄다. 말이 얽혀버렸다. 그냥 어르신이 혼자 사신다고 들어서요. 혹시 고독사 위험 있는 분들 관리 목록 있지 않나요? 거기 포함되셨는지. 김나래의 눈빛이 흔들렸다. 왜 이 사람은 그런 걸 알고 있지? 복지관 내부 사정을.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메모를 했다. 나중에 정유진 선생한테 말해야겠다고. 점심 무렵 박인수는 복지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비가 잠깐 그친 틈이었다. 젖은 벤치 위에 수건을 깔고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흐린 하늘이었고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돌아보니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다. 키가 크고 머리를 올백으로 넘긴, 인상은 날카롭지만 눈빛이 젊은 남자, 복지관 스마트폰 교육 강사 한태준이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태준은 팔짱을 낀 채 박인수를 내려다봤다. 솔직히 물어볼게요. 복지관에 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냥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도움이요. 한태준이 코웃음을 쳤다. 아무 연고도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어르신들한테 스마트폰 알려주고 서류 도와주고 그러면서 어르신들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주거 상황, 가족 관계, 재산 상태. 박인수는 조용히 한태준을 바라봤다. 저 그런 거 물어본 적 없어요. 어르신들이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도와주는 척하면 다 말하시거든요. 그거 노리는 거 아니에요? 박인수의 눈이 잠깐 가라앉았다. 뭐라고 해야 할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자신이 사실은 73세 노인이며 어제까지 저 복지관 마당에서 이종술 씨와 장기를 뒀다고 말할 수 있을 리 없었다. 저는 그냥 돕고 싶었어요. 그게 수상하다는 거예요. 한태준은 돌아서며 말했다. 다음에 또 이상한 행동 보이면 신고할 거예요. 박인수는 빗속에 혼자 앉아 있었다.
이상한 사람, 수상한 사람, 그렇게 보이고 있었다. 70년을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시선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아니, 어쩌면 있었다. 늙고 나서 복지관에 처음 나가던 날, 버스에서 자리를 찾지 못해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뒤에서 혀를 차던 소리. 편의점에서 카드 단말기 사용법을 몰라 직원이 한숨을 쉬던 순간, 그때의 그 시선과 지금의 이 시선이 다르지 않았다. 다만 이유가 달라졌을 뿐이었다. 박인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었다. 어깨가 젖었어도 그는 그냥 걸었다. 그날 저녁 불광동 골목 경로당에서는 작은 모임이 열렸다. 이종술, 최봉근, 서명숙, 그리고 경로당 총무 역할을 맡고 있는 박순희까지 4명이 모여 앉았다. 그 청년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최봉근이 먼저 꺼냈다. 신고는 무슨 증거도 없는데. 이종술이 손을 저었다. 증거가 없어도 수상하면 신고할 수 있어. 요즘 노인 상대로 사기 많잖아. 재개발 보상금 노리는 놈들도 있다고 뉴스에 나왔잖아. 근데 얘가 딱히 돈 얘기를 꺼낸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더 수상하지. 아무 대가도 없이 왜 저러겠어. 박순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근데 있잖아. 그 청년이 처음 왔던 날 내가 잠깐 봤거든. 복지관 현관에 서 있는데 뭔가 낯이 익었어. 낯이 익어? 응, 근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 이 골목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이 골목에서 처음 온 사람이라며. 그러니까 내 말이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거야. 이종술이 팔짱을 꼈다. 착각이겠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는 거겠지. 박순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찜찜한 표정이었다. 낯이 익다는 그 느낌이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 경로당 모임은 결론 없이 끝났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박인수를 향한 시선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비가 그치고 날이 개었다. 하늘은 높고 맑았고 햇빛이 골목 낡은 담벼락을 따뜻하게 덮었다. 봄꽃이 막 피어나는 냄새가 바람에 섞여왔다. 박인수는 아침 일찍 황만득 어르신 집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인기척이 있었다. 어르신, 저예요. 며칠 전에 복지관에서 뵌.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황만득이 고개를 내밀었다. 쭈글쭈글한 얼굴에 눈이 탁했으며 오래 잠을 못 잔 사람의 눈이었다. 누구야? 박인수라고 해요. 복지관에서. 복지관? 나 거기 안 가. 네, 알아요. 그냥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철거 안내 받으셨잖아요. 황만득은 박인수를 훑어봤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대문을 닫으려 했다. 됐어. 필요 없어. 어르신. 박인수가 조용히 말했다. 2주 대책 신청 기간이 다음 주까지예요. 그 안에 서류 안 내면 보상 못 받으세요. 황만득의 손이 멈췄다. 문이 다시 열렸다. 황만득은 말없이 박인수를 안으로 들였다. 집안은 어두웠으며 물건이 많지 않았다. 오래된 장롱 하나, 작은 밥상 하나, 담요 위에 가지런히 접힌 옷 몇 가지, 그리고 벽에 붙어있는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 젊은 부부와 어린아이, 오래전 가족 사진이었다. 박인수는 그 사진을 보지 않은 척했다. 서류가 어디 있어요? 황만득이 서랍을 뒤적이다가 구겨진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구청에서 보낸 2주 대책 안내문이 들어있었다. 읽지 않은 게 분명했다. 아니, 읽었지만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다. 박인수는 식탁에 앉아 서류를 펼쳤다. 어르신, 여기 사신 지 몇 년 됐어요? 36년. 박인수는 손을 멈췄다. 36년 그 세월이 이 낡은 집안에 고스란히 쌓여 있었다. 구겨진 서류 한 장으로 끝내야 하는 36년.
그럼 장기 거주자 특별 공급 대상이 되세요. 이거 신청 안 하시면 손해예요. 황만득은 박인수를 바라봤다. 자네 왜 이러는 거야? 어르신, 나한테 뭘 원해? 박인수는 잠깐 황만득을 바라봤다. 그 눈 속에 담긴 것을 알 것 같았다. 세상에 한 번도 공짜로 뭔가를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의 눈빛, 선의를 믿었다가 상처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눈빛.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황만득은 오래 박인수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내렸다. 서류 어떻게 써야 해? 두 사람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그 시간, 골목 밖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검정 SUV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췄다. 안에서 내린 건 양복을 갖춰 입은 남자들이었다. 40대 초반 명함을 꺼내 쥐고 골목 안으로 들어오는 걸음걸이가 익숙했다. 이런 골목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의 걸음이었다. 재개발 시행사 직원이었다. 이름은 각각 정재호와 신동민, 정재호는 팀장급, 신동민은 막내였다. 그들의 목적은 황만득의 집이었다. 정확히는 황만득의 도장이었다. 재개발 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 중 황만득만 유일하게 동의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독거노인이고 세상과 단절된 사람이라 압박하기 쉬울 거라고 정재호는 생각하고 있었다. 이번에도 안 해주시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써야 해요. 정재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칼날이 있었다. 그들이 황만득의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였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의 목소리. 정재호는 신동민과 눈짓을 교환했다. 누가 있어? 그는 대문을 노크했다. 황만득 선생님 계세요? 저희 청솔개발입니다. 안이 조용해졌다가 대문이 열렸다. 황만득이 먼저 나왔고 그 뒤로 박인수가 서류를 들고 나왔다. 정재호의 눈이 박인수에게 꽂혔다. 이분은? 저요? 박인수가 조용히 정재호를 바라봤다.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정재호는 박인수를 위아래로 훑었다. 젊고 눈빛이 맑았으며 그 맑음 뒤에 뭔가 단단한 것이 있었다. 혹시 법률 관계자세요? 아니요. 그럼 실례지만 이 일에는 관계가. 어르신 이주 대책 서류 작성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다음 주까지 제출 기한이니까요. 정재호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이주 대책 서류, 그걸 제출하면 보상 절차가 복잡해진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뒤집어 씌운 미소. 잘하셨네요. 근데 저희가 황 선생님한테 더 좋은 조건을 드릴 수도 있거든요. 공식 이주 대책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요. 그게 황 선생님께 더 이득이 될 수 있어요. 황만득이 흔들리는 게 눈에 보였다. 박인수는 황만득 곁에 한 걸음 가까이 섰다. 어르신, 그 좋은 조건이 어떤 건지 서면으로 받아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오늘 바로 도장 찍으실 필요 없어요. 정재호의 미소가 조금 굳었다. 그렇게 하시죠. 두 사람은 명함을 두고 돌아갔다. 골목을 나서는 정재호의 뒷모습이 굳어 있었다. 신동민이 낮은 소리로 말했다. 팀장님, 저 청년 누구예요? 몰라. 근데 좀 신경 쓰이네. 그날 저녁 박인수가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에서 한태준을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친구 둘을 데리고 있었다. 저기요, 박인수 씨. 박인수는 걸음을 멈췄다. 황만득 어르신 집에 다녀오셨죠? 아까 봤어요. 박인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수상한 사람이 어르신들 주변을 맴돈다고. 내일 오후에 담당 경찰관이 복지관으로 온대요. 박인수는 한태준을 조용히 바라봤다. 두렵지 않았다. 경찰이 오면 설명하면 됐다.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 청년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까? 선의에서 비롯된 경계라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뭔가 달랐다. 눈빛에 분노가 있었다. 경계가 아니라 배척? 알겠어요. 박인수는 짧게 말하고 걸음을 옮겼다. 한태준이 등 뒤에 대고 말했다. 다음에 또 어르신들 근처 얼쩡거리면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박인수는 대꾸하지 않았다. 걷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몇 개 보였다. 젊은 몸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아니었다. 잘못한 게 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다만 세상이 선의를 쉽게 믿지 않는다는 걸 이제 다시 배우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2시 복지관 앞에 순찰차 한 대가 섰다. 경찰관 2명이 내렸다. 은평서 소속 지역 담당 경찰 조민혁 경위와 이수아 순경이었다. 한태준이 신고를 넣은 것이었다. 조민혁은 복지관 안으로 들어가 김나래를 먼저 만났다. 신고 내용 확인차 나왔습니다. 수상한 인물이 복지관 주변을 맴돈다고 하셨는데, 내 김나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뭐가 이상하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며칠째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청년이 복지관 어르신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있어서요. 이름은요? 박인수라고 했어요. 조민혁 경위는 수첩에 이름을 적었다. 지금 복지관에 있어요? 오늘은 아직 안 오셨어요. 조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르신들 쪽으로 걸어갔다. 이종술 씨와 최봉근 씨가 마침 로비에 있었다. 어르신들,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그 시각 박인수는 구청 민원실에 있었다. 황만득의 이주 대책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였다. 황만득은 몸이 불편하다며 위임장을 써줬고 박인수는 그걸 들고 직접 구청까지 갔다. 창구 직원은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황만득 씨 위임을 받으신 분이세요? 네.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지인이에요. 직원은 박인수를 한번 보더니 서류를 받아들고 접수 완료 도장이 찍혔다. 박인수는 접수증을 받아들고 구청 문을 나섰다. 햇빛이 강한 봄빛이었다. 따뜻했다. 그는 접수증을 잠깐 바라봤다가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황만득 어르신한테 갖다 드려야 했다. 박인수가 복지관으로 돌아온 건 오후 3시였다. 현관 앞에 순찰차가 서 있는 걸 보고 그는 걸음을 멈췄다. 잠깐 생각했다. 지금 발길을 돌리면 됐다. 막을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걸음을 안으로 옮겼다. 복지관 로비에 들어서자 조민혁 경위가 바로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종술 씨, 최봉근 씨, 김나래가 서 있었다. 조민혁이 박인수를 보자 다가왔다. 혹시 박인수 씨세요? 네. 은평경찰서 조민혁입니다. 잠깐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박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복지관 상담실로 들어갔다. 작은 방이었다. 테이블 하나, 의자 넷. 조민혁이 수첩을 꺼냈다. 신고가 들어왔어요. 어르신들 주변을 맴돌면서 개인 정보를 파악한다는 내용인데요.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박인수는 조용히 앉아 조민혁을 바라봤다. 박인수예요. 나이가 30이에요. 조민혁은 수첩에 적었다. 직업은요? 지금은 없어요. 거주지는 불광동이에요. 이 복지관에 자주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박인수는 잠깐 생각했다. 어르신들이 필요한 게 있어서요. 재개발 서류도 도와드리고 스마트폰도 가르쳐드리고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고 싶었어요. 조민혁은 박인수를 잠시 살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과 달랐다. 하지만 뭔가 설명되지 않는 게 있었다. 황만득 씨집에도 다녀오셨어요?
네, 오늘 구청에 이주 대책 서류 제출하고 왔어요. 위임 받으셨어요? 네, 위임장 있어요. 박인수는 주머니에서 접수준과 위임장 사본을 꺼냈다. 조민혁이 서류를 들여다봤다. 실제로 오늘 날짜로 접수가 완료되어 있었다. 조민혁은 이수와 순경과 눈빛을 교환했다. 범죄의 냄새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였다. 박인수 씨, 솔직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조민혁이 수첩을 내렸다. 왜 이러세요? 아무 대가도 없이. 박인수는 조민혁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창문으로 돌렸다. 창밖에 봄나무가 보였다. 연두색 잎이 막 돋아나고 있었다. 저도 한때 어르신들이랑 같은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있어서요. 네. 재개발 통보받고 연금 얘기 나올 때마다 불안하고 스마트폰 하나 못 다뤄서 눈치 보고 그 마음을 알아서요. 조민혁은 펜을 멈췄다. 한때라면 언제요? 박인수는 짧게 웃었다. 오래됐어요. 대답이 되지 않는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무언가 진심이 있다는 걸 조민혁은 이상하게 느꼈다. 상담실에서 나오자 이종술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조민혁이 이종술 씨에게 말했다. 특별한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황만득 어르신 서류도 정상적으로 제출된 걸로 확인됐고요. 이종술 씨가 눈을 깜빡였다. 그럼 이 사람이 진짜로 그냥 도운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이종술 씨는 박인수를 바라봤다. 박인수는 조용히 서 있었다. 항의하지도 억울해하지도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마치 그 의심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종술 씨는 그 모습을 보다가 뭔가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이 청년 대체 누구지? 그날 밤 박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낮에 경찰이 다녀갔다는 소식을 들은 후로 계속 한 가지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박인수라는 청년이 복지관 마당에 서 있을 때의 모습. 햇빛을 등지고 어르신들 쪽을 바라보던 그 눈빛. 낯이 익다. 그 생각이 자꾸 올라왔다. 박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복지관 행사 때마다 찍어놓은 사진들이 담긴 봉투가 있었다. 10년치 사진이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 사진을 한 장씩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한 장, 두 장, 세 장. 그러다 손이 멈췄다. 3년 전 복지관 봄 소풍 사진이었다. 단체 사진 한 켠에 혼자 떨어져 서 있는 노인이 보였다. 회색 점퍼, 지팡이, 새하얀 머리. 박인수였다. 박순이는 사진과 기억 속의 청년 얼굴을 번갈아 봤다. 같은 눈이었다. 나이도 머리색도 주름도 완전히 달랐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똑같았다. 조용하고 무겁고 오래된 눈. 박순이의 손이 떨렸다. 설마 누군가 진실의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인수를 둘러싼 의심의 벽은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그를 진짜 위협하는 존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이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 사진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3년 전 봄 소풍 단체 사진. 귀퉁이에 홀로 서 있던 그 노인, 회색 점퍼, 지팡이, 그리고 그 눈빛. 날이 밝자마자 그녀는 복지관으로 향했다. 71, 이 골목에서 40년을 살았고 복지관 경로당 총무를 맡은 지는 7년이 됐다. 기억력이 또래보다 좋은 편이었고 사람 얼굴을 한번 보면 잘 잊지 않는 편이었다. 복지관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간 박순이는 김나래를 찾았다. 나래 선생, 나 좀 부탁이 있어. 어르신, 이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 복지관 회원 명부 좀 볼 수 있을까? 오래된 거. 김나래는 눈을 깜빡였다. 명부요?
몇 년도 거요? 3년 전부터. 김나래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상 명부를 직접 보여드리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박순희가 특정 이름을 대면 확인은 해줄 수 있다고 했다. 박순희는 천천히 말했다. 박인수, 73. 김나래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어르신? 찾아봐줘. 키보드 소리가 났다. 있어요. 김나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박인수, 1951년생, 은평구 불광동 거주, 복지관 등록회원, 마지막 방문일이. 그녀가 멈췄다. 마지막 방문일이 언제야? 이번 달 초예요. 그 청년이 처음 나타나기 바로 전날이에요. 박순희와 김나래는 서로를 바라봤다. 박순희는 조용히 물었다. 그 어르신 지금 어디 계신지 알아? 복지관 기록상으로는 특이사항 없어요. 연락처가 있긴 한데. 전화해봐. 김나래는 잠깐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다. 연결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연결됐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남자 목소리였다. 낮고 조용하고 무게가 있는. 김나래는 말문이 막혔다. 그 목소리가 복지관에 며칠째 나타나는 청년의 목소리와 완전히 같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나래는 한참 말을 하지 못했다. 박순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래 선생, 이거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어르신, 그 총각한테도 아직 말하지 말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람이. 나도 몰라. 박순희가 조용히 말했다. 근데 그 총각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아. 황만득 어르신 서류도 직접 발로 뛰어서 내줬잖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김나래는 두 손을 모으고 테이블을 내려다봤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지켜보는 거지. 그리고 그 총각이 위험해지면 그때 나서는 거야. 박순희가 복지관을 나서는 길에 골목 어귀에서 낯선 남자와 마주쳤다. 정재호였다. 검정 양복에 서류 가방을 든 채 골목을 살피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혹시 이 근처 황만득 씨댁 아세요? 박순희는 그를 아래 위로 봤다. 왜요? 저희가 재개발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어르신한테 꼭 유리한 내용이에요. 박순희는 잠깐 그의 눈을 들여다봤다. 부드럽지만 차가운 눈이었다. 웃고 있지만 계산하고 있는 눈. 모르는데요. 박순희는 짧게 말하고 지나쳤다. 등 뒤에서 정재호의 시선이 느껴졌다. 박순희는 걸으면서 생각했다. 저 사람이 황만득 어르신한테 접근하기 전에 박인수한테 알려야 한다고. 박인수는 그날 오전 시장 어귀에 있었다. 재개발 구역 내 상인들이 보상 문제로 모임을 갖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복지관 어르신들 중 몇 분이 그 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분들이었다. 그가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좌판을 펼쳐놓은 상인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70대 할머니 셋이 한쪽에 모여 서류를 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건어물 좌판 앞에 앉아있는 김말순 할머니, 채소가게 이정임 할머니, 그리고 떡집을 운영하는 문옥자 할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영업 보상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30년 장사한 게 이거라고? 변호사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박인수는 조용히 다가갔다. 혹시 서류 좀 봐도 될까요? 김말순 할머니가 그를 올려다봤다. 낯선 청년이었지만 눈빛이 진지했다. 자네가 뭘 알아? 조금 알아요. 할머니는 서류를 내밀었다. 영업보상 산정 기준이 잘못 적용돼 있었다. 실제 영업기간보다 짧게 계산된 게 눈에 들어왔다. 이거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실제로 30년 장사하셨으면 기간 증빙만 되면 보상 금액이 달라져요.
증빙이 뭐야?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갱신 이력, 그런 서류들이요. 문옥자 할머니가 눈을 크게 떴다. 그런 거 있어. 집에 다 있어. 근데 그걸 어디다 내야 해? 구청 재개발 민원 창구에 내시면 돼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새 할머니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이정임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다. 총각, 고마운 데 있잖아. 요즘 세상에 이러면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박인수는 잠깐 그 할머니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진짜요. 이정임 할머니는 한참 박인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박순이가 시장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인수 씨. 처음이었다. 박순이가 그를 이름으로 부른 건. 박인수가 돌아봤다. 박순이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황만득 어르신 집에 그 양복쟁이들 또 갔어.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 박인수의 표정이 굳었다. 알겠어요. 그는 시장을 빠져나갔다. 박순이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거침없는 걸음이었다. 빠르고 단단한 73의 노인이 아니라 그 안에 73의 무게를 품은 30의 몸. 박순이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박인수 씨, 당신 도대체 뭔 사람이야? 박인수가 황만득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재호와 신동민이 이미 대문 앞에 서 있었다. 황만득은 대문을 반쯤 열고 서 있었다. 그 표정이 불안했다. 정재호가 내민 서류를 손에 들고 있었다. 황 선생님, 이게 훨씬 유리한 조건이에요. 공식 이주 대책보다 현금으로 더 많이 드리는 거거든요. 대신 빠른 결정이 필요해서요. 정재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 뒤에는 압박이 있었다. 박인수가 걸어왔다. 정재호가 먼저 봤다. 그의 표정이 굳었다. 또 오셨네요. 어르신, 그 서류 보여주실 수 있어요? 황만득이 박인수를 봤다. 그 눈에 안도가 스쳤다. 그는 서류를 박인수에게 내밀었다. 박인수는 서류를 들여다봤다. 현금 보상 금액이 적혀 있었다. 언뜻 보면 많아 보였지만 꼼꼼히 읽으면 달랐다. 2주 후 임대주택 입주권이 포함되지 않은 조건이었다. 현금만 받고 입주권을 포기하는 계약이었다. 황만득 어르신처럼 오랫동안 거주한 분에게는 임대주택 입주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현금은 몇 년이면 쓴다. 하지만 집은 평생이다. 박인수는 서류를 접어 황만득에게 돌려줬다. 그리고 정재호를 바라봤다. 이거 사인하시면 어르신 남은 생애 살 집이 없어져요. 정재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어르신 결정에 끼어드는 거예요? 어르신이 서류 설명을 충분히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요. 충분히 설명했어요. 임대 입주권 포기 조항은 설명하셨어요? 정재호가 잠깐 말을 잃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다. 황만득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입주권이라는 거 나한테 중요한 거야? 어르신, 그게 없으면 나중에 살 집이 없어요. 현금 받고 나면 전세도 구하기 어려워요. 그 돈이 많아 보여도 서울에선 금방이에요. 황만득은 긴 시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정재호에게 서류를 돌려줬다. 안 하겠어. 정재호의 표정이 굳었다. 황 선생님,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한다고. 황만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정재호는 박인수를 노려봤다. 그 눈 속에 분노가 있었다. 당신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박인수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저는 괜찮아요. 정재호는 서류를 챙겨 신동민과 함께 골목을 나갔다. 황만득은 대문에 기대어 섰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인수야.
처음이었다. 이름을 부른 게. 네. 고맙다. 짧은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수십 년의 무게가 들어 있었다. 박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 약간 뜨거웠다. 꾹 눌렀다. 그날 오후 복지관에서 작은 사건이 하나 더 벌어졌다. 한태준이 복지관 로비에서 오정순 할머니와 크게 부딪히는 일이 있었다. 한태준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이었다. 오정순 할머니가 들고 있던 보온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다. 아이고, 죄송해요. 한태준이 짧게 말하고 스마트폰 화면을 다시 봤다. 오정순 할머니는 허리를 구부려 도시락을 주우려 했다. 그 순간 박인수가 옆에 있었다. 그가 먼저 허리를 숙여 도시락을 들어 올렸다. 바닥에 쏟아진 반찬을 냅킨으로 닦고 뚜껑을 닫아 할머니에게 건넸다. 많이 쏟아지지 않았어요. 안에 거는 괜찮아요. 오정순 할머니가 박인수를 봤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도시락이 쏟아진 게 아니라 그냥 모욕감이 쌓인 눈물이었다. 고마워요, 총각. 한태준이 그 장면을 봤다. 그는 잠깐 멈춰 있었다. 뭔가 얼굴이 붉어졌다. 멋쩍음인지 부끄러움인지. 저도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박인수는 한태준을 바라봤다. 화내지 않았다. 나무라지 않았다. 괜찮아요. 딱 두 글자였다. 그런데 그 두 글자가 한태준의 가슴을 어딘가 찔렀다. 저녁이 됐다. 복지관 문을 나서는 박인수를 박순이가 불러 세웠다. 인수 씨. 네, 어르신. 박순이는 말을 어떻게 꺼낼지 한참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손에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이거 누군지 알아? 그녀가 사진을 내밀었다. 3년 전 봄 소풍 사진이었다. 박인수는 그 사진을 받아들었다. 귀퉁이에 자신이 있었다. 회색 점퍼, 지팡이, 새하얀 머리카락에 이른 살 박인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박순이가 조용히 물었다. 같은 사람이야? 긴 침묵이었다. 봄바람이 지나갔다. 박인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순이를 바라봤다. 그 눈에 처음으로 뭔가가 흔들렸다. 굳게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느낌. 어떻게 하셨어요? 박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눈빛이야, 눈빛은 못 속여.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박순이가 먼저 말했다. 이야기 안 해도 돼. 이유도 안 물어볼게. 그냥 나는 알고 싶었어. 그게 다야. 박인수는 사진을 다시 박순이에게 돌려줬다. 고맙습니다. 뭐가? 믿어주셔서요. 박순이는 사진을 받아 가슴에 꼭 눌렀다. 우리 복지관 어르신들한테 잘해줘서 내가 고마운 거야. 그날 밤 박인수는 오랜만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식탁에 앉아 보리차를 마시다가 맞은편 빈 의자를 바라봤다. 오복래의 방석이 있었다. 복래야, 나 이제 좀 알 것 같아. 그는 중얼거렸다. 당신이 나한테 이걸 시킨 것 같아. 이렇게 된 것도, 이 골목에 남은 것도.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렸다. 마치 대답처럼. 박인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진실은 감출 수 없습니다. 아무리 깊이 묻어도 눈빛 하나에서 새어나옵니다. 의심의 벽이 하나씩 무너지고 진심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꽃이 피었다. 불광동 골목 어귀의 벚나무에 하얀 꽃이 한꺼번에 터졌다. 하룻밤 사이의 일이었다. 어제까지 초록 봉우리였다가 아침에 눈을 뜨니 온 골목이 하얗게 뒤덮여 있었다. 박순이는 그 꽃을 보며 복지관으로 걸어갔다. 오늘은 복지관 봄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매년 이맘때면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어르신들이 모여 점심을 함께 먹는 자리였다. 올해는 재개발 문제로 어르신들의 마음이 무거워서 행사를 취소하자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김나래가 버텼다. 이럴 때일수록 모여야 해요. 복지관 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종술 씨가 접이식 의자를 나르고 최봉근 씨가 돗자리를 폈다. 오정순 할머니는 집에서 담근 깍두기를 가져왔다. 문옥자 할머니는 떡을 한 쟁반 해왔고 황만득도 나왔다. 혼자 구석에 서 있었지만 나온 것만으로도 달랐다. 그가 이 자리에 나온 건 몇 년 만의 일이었다. 그리고 박인수가 왔다. 그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잠깐 조용해졌다. 이종술 씨가 먼저 다가왔다. 인수 씨, 네 어르신. 이종술 씨는 잠깐 뭔가를 말하려다가 그냥 어깨를 툭 쳤다. 앉아, 밥 먹자.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게 전부여도 충분했다. 최봉근 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오정순 할머니는 박인수 앞에 깍두기 접시를 내밀었다. 많이 먹어요, 총각. 박인수는 자리에 앉았다. 한태준도 그 자리에 있었다. 행사 도우미로 나온 것이었다. 그는 어르신들 옆에서 음식을 나르고 의자를 챙기고 음향기기를 점검했다. 조용하고 묵묵하게 평소에 그와 달랐다. 점심이 한창일 때 한태준이 박인수 옆에 앉았다. 저드릴 말씀이 있어요. 박인수가 그를 바라봤다. 한태준은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고개를 조금 숙였다. 제가 신고한 거, 그리고 막대한 거 죄송합니다. 박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솔직히 처음엔 진짜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켜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계속 그냥 넘어가기 싫어서 억지로 밀어붙인 것 같아요. 왜요? 한태준이 잠깐 말을 멈췄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이 낯설어서 그랬나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고 나이 든 분들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 거리를 뒀던 것 같아요. 박인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그거 솔직하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아저씨가 먼저 솔직하게 사신 것 같아서요. 박인수는 잠깐 웃었다. 아저씨. 아, 죄송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 괜찮아요. 어색하게 형이라고 하는 것보다 나아요. 두 사람 사이에 웃음이 났다. 한태준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저 사실 복지 강사일 계속 안 하려고 했어요. 어르신들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인수 씨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요? 모르잖아요. 저도 나중에 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걸, 그때 누군가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걸. 박인수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다. 오복래가 살아있었다면 이 말을 듣고 참 좋아했겠다 싶었다. 오후가 되자 마당에서 작은 공연이 시작됐다. 복지관 노래교실 어르신들이 봄 노래 몇 곡을 불렀다. 목소리가 떨리고 박자가 조금 어긋나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박수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다. 황만득이 구석에 앉아 그 노래를 들었다. 눈이 붉어졌다. 박인수가 옆에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래를 들었다.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한 잎씩 마당으로 떨어졌다. 황만득이 낮은 소리로 말했다. 내 아들이 너만 할 때 죽었어. 박인수는 듣고 있었다. 사고였어. 26. 그 뒤로 마누라도 가고 나 혼자 됐어. 근데 자네가 오고 나서 처음으로 대문을 열었어. 오랜만에. 박인수의 눈이 뜨거워졌다. 꾹 눌렀다. 눌렀는데 넘쳤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여 눈을 감았다. 황만득이 박인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주름진 손이었다. 거칠고 단단한 손이었다. 울어도 돼. 그 말이 댐을 무너뜨렸다.
박인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울었다. 소리 없이 봄 햇살 아래에서 70년이 울었다. 아내를 떠나보낸 3년이 울었다. 이름도 모르는 채 골목을 걸어다니던 날들이 울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에서 혼자 서 있던 시간이 울었다. 행사가 끝날 무렵 박순이가 마이크를 잡았다. 어르신들, 오늘 자리에 고마운 분이 한 명 있어요. 다들 아시죠? 박인수 씨. 술렁거림이 있었다. 며칠 동안 이 복지관에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황만득 어르신 서류도 대신 발로 띄워주셨고, 재개발 불이익 막아주셨고, 시장 할머니들 이일 신청도 도와주셨어요. 박인수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다. 박순이는 계속했다. 저는 이분이 누군지 알아요. 오래전부터요. 마당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분이 우리 옆에서 묵묵히 있어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종술 씨가 먼저 박수를 쳤다. 그러자 최봉근 씨, 오정순 할머니, 황만득, 문옥자 할머니, 김말순 할머니, 그리고 한태준까지 마당 가득 박수 소리가 울렸다. 박인수는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다. 박인수는 복지관 마당을 혼자 정리했다. 돗자리를 개고 접이식 의자를 쌓고 바닥에 떨어진 벚꽃잎들을 쓸었다. 다 정리하고 나서 마당 한가운데 잠깐 섰다. 하늘이 맑았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 몸이 언제까지 이럴까? 다시 늙은 몸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이대로일까?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것 같았다. 이 며칠 동안 그는 살아 있었다. 아내를 잃고 일자리를 잃고 세상에서 천천히 지워지던 그 시간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 있었다. 누군가의 서류를 대신 들고 뛰었고, 누군가의 어깨 옆에 조용히 섰고, 누군가의 눈물을 보며 같이 울었다. 그게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박인수는 빗자루를 벽에 기대어 세웠다. 그리고 골목을 향해 걸어나갔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의 어깨 위로, 머리 위로 한 입씩 내려앉았다. 박인수는 그날 이후로도 골목에 남았습니다. 젊어진 몸으로, 늙은 마음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알아봐주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있습니다. 지금 이 골목에서 버텨내고 있는 어르신들이 한때는 우리와 똑같이 젊었다는 것을, 두근거리는 꿈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침마다 새로운 하루를 기대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을 한태준이 말했습니다. 모르잖아요. 저도 나중에 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걸. 그 말이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싸가지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아직 배우는 중인 세상입니다. 어르신들은 교육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야말로 이 세상 가장 긴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먼저 옆에 앉아야 합니다. 먼저 인사해야 합니다. 먼저 비켜서야 합니다. 봄은 매년 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주어진 봄은 정해진 만큼만 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어르신께 오늘 한 번만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박인수는 아침에 눈을 떴다. 거울 앞에 섰다. 새하얀 머리카락이었다. 왼쪽 무릎이 삐걱거렸다. 오른손이 가늘게 떨렸다. 73의 박인수였다. 그는 거울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다. 지팡이를 집어들고 찍찍이 운동화를 신고 회색 점퍼를 걸쳤다. 골목으로 나섰다. 벚꽃이 아직 남아 있었다. 골목 어귀에서 한태준이 복지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가 박인수를 봤다.
잠깐 멈칫하더니 먼저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박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안녕. 두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 나란히.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혹은 오늘 이야기를 보고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